네. 경기도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나나 수확에 처음으로 성공을 한 겁니다. 이거 뭐 서울 근처에서 그쵸? 바나나가 재배된다니 이거 네. 맛은 있답니까? 상품성 있대요? 괜찮은가 봐요. 네, 다음 이슈 들어가 볼까요? 네. 용인에서 키운 바나나, 아열대 작물 식탁 오르나. 야, 이 바나나 하면 저 어릴 때는 정말 동네에 가면 이 딱 하나 그것도 오래된 막 색깔 이렇게 어두워진 예. 바나나 하나 막 1,000원 팔고 그래 저거 너무 먹고 싶다 이랬는데 네. 이게 경기도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까? 네, 이제 비싼 수입 과일이 아니라 국산 과일이 될 수 있어요. 예, 신기한데요. 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바나나가 원래 막 필리핀, 베트남 최근에는 그럼요. 이렇게 해서 수입을 해서 먹잖아요. 근데 지금 원산지에 대한민국 찍혀서 오히려 수출을 하게 될 날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경기도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나나 수확에 처음으로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빨라요. 심은 지 1년 만에 13그루에서 무려 250kg을 수확했다고 합니다. 용인시가 재작년부터 지금 아열대 작물 과학 영농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온실처럼 이렇게 실내 그 시설 농업으로 아열대 작물을 재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그 감귤류에다가 오렌지 같이 접목해서 요새 뭐 레드향, 천혜향, 한라봉 이런 거 만들잖아요. 네. 그런 만감류, 그다음에 바나나, 애플망고 이런 아열대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증 재배예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내년부터는 지금 만감류랑 애플망고도 이게 수확이 가능할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네. 좀 성공이 꽤 빠른 거예요. 재작년에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안에서 계속 그렇게 하우스 재배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 기후가 바뀌어서 아열대가 네네. 되면 네. 그때 돼서 여기에 잘 적응하고 예. 시장성이 있는 그런 과수는 뭐가 있을까를 미리 한번 우리가 테스트도 해보고 예측해보겠다 이런 취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이게 설레야 할지 우려해야 할지 그래요. 모르는 네. 그런 재배인데. 저는 우리가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사과는 자꾸만 재배 면적 줄어든다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봐요. 어때요? 맛은 있답니까? 상품성 있대요? 괜찮은가 봐요. 네. 이 센터에서 바나나 수확하고 일주일간 적정 온도에서 숙성 처리를 했는데요. 이게 후숙 처리한 바나나 당도, 크기, 중량 분석했는데 품질이 우수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용인시가 이 바나나 수확이 체험, 뭐 관광용 이런 걸로도 좀 시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해요. 하긴 신기할 것 같아요. 예. 이거 뭐 서울 근처에서 그쵸? 바나나가 재배된다니 이거 네. 늘 하와이나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상당히 신선하고 약간 충격이기도 할 것 같아요. 30년 전엔 정말 상상도 할 수 상상은 없었던 못하던 일. 일이죠. 수학 뒷얘기 좀 전해드릴게요. 이번 겨울에 온도가 좀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3월인데 갑자기 눈 많이 오고 이랬잖아요. 근데 바나나 재배할 때 이게 적절한 온도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럼 겨울철에는 보온이 되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했냐면 18도에서 22도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탄소 난방 섬유로 안에 그 시설 안에 난방을 해줬다고 하고요. 또 난방 커튼으로 열기를 가두는 방식으로 좀 그 온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용인시의 그 아열대 작물 재배는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게 미리 재배해봐야 어떻게 온도 습도 맞출지, 병충해 대비는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 환경 변화에 맞춰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좀 매뉴얼을 만들고 작물 우리가 뭐 먹이를 수 있는지 작물 발굴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저는 근데 아열대 기후 하면은 일단 제주도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가면 뭐 야자수나무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주도에선 이런 거 안 하나요? 제주도가 먼저 도입을 했죠. 네. 예, 그래서 뭐 제주도는 품목도 좀 더 다양해요. 품종도 망고, 올리브, 패션후르츠, 파파야, 용과, 아보카도 뭐 이런 작물들을 이제 재배를 시작을 하려고 한다고 올리브도 합니다. 있나요? 예, 제주도산 올리브가 이제 스페인이 아니라 이제 그러게요. 제주도산 안 그래도 올리브가 날 수 스페인은 있으니까. 지금 작년 말에 폭우 와가지고 기후변화 때문에 올리브 생산이 재배가 뭐 어렵죠. 큰 타격을 받았는데 네, 우리가 대체할 날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야, 이게 참.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수십 가구 정도에 불과하긴 한데 현실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주 올리브 같은 경우에는 주목할게요. 온실에서 재배하는 게 아닙니다. 노지 재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미 지금 제주에서 자리 잡은 과일도 있고요. 애플망고. 예, 애플망고는 지금 농가 소득에 되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그리고 또 제주도 특산물로 여겨졌던 한라봉 있잖아요. 이거는 제주도를 넘어서 충남 태안까지 북상했어요.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전남이 주산지였던 배도
경기도까지 올라왔습니다. 한반도가 지금 아열대 기후대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 그만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상 이게 연평균 기온이 15도 이상이면 아열대 기후로 분류를 하는데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 아열대 기후 지역이 2020년 기준 경지 면적의 10%에 불과했는데 2060년이 되면 이게 27%, 2080년 되면 62%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있다고 이야,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의 변화예요. 예, 이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온 상승 속도가 좀 더 빠른 편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내놓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아열대 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경지 면적이 무려 56%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이제 최 기자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왠지 이 열대 과일에 대한 좀 로망이 있잖아요. 네. 비싸기도 하고 하니까 먹고 싶다. 뭐 망고 같은 거 특히.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막 재배가 되고 대신에 기존에 우리가 주로 재배했던 과일은 또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옛날에는 그런 수입 과일들 같은 거 먹고 싶었잖아요. 패션 후르츠 이런 거 먹고 싶은데 요즘엔 사과가 비싸지니까 사과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온대 과일인 사과 같은 경우에는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재배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따르면 2033년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축구장 4,000개 규모의 사과밭이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강원도 아주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사과가 재배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예 품종을 사과를 복숭아로 바꾸고요. 뭐 신품종 개발하는 그런 변화를 농가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과 먹기 더 어려워질 것 그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소비자들도 입맛도 바꿔야 될 것 같고 또 이러한 어떤 극심한 기후변화의 변화를 도시보다 농촌에서 실감하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매일 매해 체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 11년 전에 농촌진흥청 조사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당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농업인의 무려 85% 이상이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10년 내에 기후변화가 농업에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자, 1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됐죠. 네, 이런 건 농민들께서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예. 직접 재배를 하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농촌에서는 특히 인구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대처가 더 어렵다.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와닿는 이야기 하나 있어서 좀 소개드리면요.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가 어떤 발표를 했는데 이런 말 했어요. 기후위기는 농민들의 허리 문제다. 저 무슨 얘기일까요? 허리? 네. 뭐 중년층, 뭐 장년층 뭐 이런 건가요? 예, 자, 뭐냐면요. 네. 극단적인 날씨 변화로 제초 작업이 최소 3, 4회 늘어나야 된다. 그러면 농민들은 허리를 더 꺾고 일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허리. 말 그대로 맞습니다. 국민들의 허리가 더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군요. 네, 따뜻해지니까 상당히 뭐 충격적이네요. 잡초도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허리 숙일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고령자들이신데. 맞습니다. 인구는 고령화되는데 되게 가혹한 미래라고 할 수 있어요. 농촌의 먹거리 문제가 사실은 농촌에서 기르는 작물들 다 도시에서 소비하잖아요. 그럼 이게 시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전 사회 구성원이 좀 참여를 해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농촌의 기후변화 좀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녹색 교통 체계를 구축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먹거리 공공 조달 체계를 좀 복원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대안 중에 이제 중요한 해결책이 하나 있죠. 스마트 농업 구상하고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 로봇 이런 기술들이 작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말하죠. 최근에는 이게 실내에서 그런 온실 이런 시설 농업뿐만 아니라 노지 농업도 스마트화가 되고 있다고 해요. 뭐 수확량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그다음에 물이랑 양분을 좀 관리한다든지, 뭐 병해충 방제, 잡초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화훼 분야는 뭐 그렇게 된 지 꽤 됐죠. 특히 예. 유럽에서는 아주 완전히 컴퓨터화돼 있죠. 노지에서 그냥 하는 것도요. 그럼요. 예. 농촌경제연구원이 이 스마트 농업인 기후변화, 노동력 감소, 그다음에 소비 증가라는 농업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 기후 상황에서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기후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하면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화랑 노동력 감소 문제 이것도 좀 자동화 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거 좀 장점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비 수요는 계속 증가하잖아요. 근데 국내 농산물 생산량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자, 이 문제 해결하려면 특히 노지 스마트 농업의 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 고령, 소농 중심 농업 구조에서 스마트 농업은 좀 진입 장벽이 높아요. 왜냐하면 뭐 초기 투자 비용도 되게 높죠. 그다음에 농촌 어르신들이 매일 새롭게 생겨난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투자하는 만큼 수익이 날 거냐 이게 조금 불확실하다고 해요. 농가들에서 좀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좀 아직은 신뢰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의 농촌 경제 구조, 농촌 인구 구조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도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뭐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국가 차원의 투자랑 정책 지원이 필요하겠죠. 이미 재작년에 스마트 농업법이 제정돼서 제도적 기반이 확립이 됐으니까 인프라 구축이랑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이제 그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예. 제가 전에부터 생각했던 것이면 이제 앞으로의 인프라 투자는 하드웨어적인 것, 예.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다 막론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방향이 결정돼야 한다. 이런 예.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예. 특히 농촌의 이런 위기라는 것은 곧 도시의 우리 소비자들 전 국민의 당장 위기잖아요. 먹거리가 먹고 사는 부족해지고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말 범부처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이러한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성의 급락 또 변화, 품종의 변화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꼭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